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YG 하는 날이죠. 오늘 오늘 사실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잠을 못 잤네요. 지금 시간 5시 반입니다. 정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좀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저의 고민들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파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 고민을 하게 만들었냐면 인양반 때문이에요, 인양반. 이 블랑샤르라는 분이 인플레가 진짜 걱정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도 걱정된다고 하면 나도 걱정 좀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월은 생각을 안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입술을 이렇게 앙 깨문 그런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완곡한 인플레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안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월의 모습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즉 할인율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했던 사람이 금리 올라갔다고? 그러면 주식 팔아가지고 돈 갚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좀 주가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그림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COE에서 ERP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위험 채권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림인데요. 레버리지와 관련된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려면 레버리지 입장에서는 10년물 금리도 중요하지만 2년물 금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물 이하의 금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헤지펀드들을 포함한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에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년 만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보통은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에는 단기 채권 금리로 빌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보시면 2년물 금리는요, 보시면 10년물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 많지만 오히려 2년물 금리는 오히려 계속 더 낮아지고 있어요. 0.1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차입 환경이 바뀌었다 혹은 레버리지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채권 금리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 금리에는 아주 큰 변화 없다. 실질 금리는 이제 제가 음영으로 처리를 해놓은 그림인데요. 이 실질 금리라는 거는 좀 개념이 이제 뭐 주린이 분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이 결국 실질 금리라는 것과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만큼을 뺀 것이 실질금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글쎄요 이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은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어려우시면 제가 이번 주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용 좀 추가 설명을 좀 이번 주에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유지될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 알기 어려운데 지금 미국 연준에서 지금 총 자산을 또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더니 이제 7.5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이한 사항은 총 자산에서 물가 채유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어떻게든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은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블랑샤르라는 분인데 좀 그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셨던 분이고 제가 왜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경제 석학들이 인플레이션 걱정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까지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인플레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진짜 좀 내용을 살펴보면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설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제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디플레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인플레를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디플레 압력이 크기 때문에 둘이 결론이 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인플레가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 금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얘기를 좀 볼게요. 좀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예요? 그냥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실제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실질 성장률이라는 개념인데 요 차이만큼이 디플레이션 압력이다라고 해서 이걸 디플레이션 갭, 아웃풋 갭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블랑샤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이거 그냥 지금 이번에 뭐 바이든 정부에서 1.9조 또 하게 되면 이거 그냥 다 채워져 라는 얘기를 지금 이걸 계산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한 4.5% 정도의 마이너스 갭이 있는데 그거 계산해 보면은 한 9천억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미 다 했잖아. 그래서 이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실물 경제로 풀고 재정 정책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인플레 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지금 제가 했는데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필립스 커브. 요즘에는 필립스 커브 말 거의 안 하거든요.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또 이걸 가져오셨어요. 또 인플레 얘기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17%에서부터 3%까지 낮아지는데 이 고용이 낮아지면 물가가 오릅니다. 라는 얘기가 이제 필립스 커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막 필립스 커브 얘기 나왔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필립스 커브를 관심을 안 갖는 이유는 뭐냐면, 고용이 이미 많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 왔기 때문이었었고요. 그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럼 보시자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는 이때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저도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인플레가 없습니다. 뭐 돈을 더 풀어도 됩니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때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데 그리고 이제 전후 세대였고 실질도 유유 소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진짜 인플레는 여기 인플레를 말했었는데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파월이 얘기한 거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 뭐 화요일 수요일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파월이 얘기할 텐데 저는 파월이 손바닥을 안 뒤집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파월이 손바닥을 뒤집는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저도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파월이 손바닥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불과 얼마 전에 파월이
굉장히 이런 강한 어조로 나를 좀 믿어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유가도 더 많이 올랐고 주변에 있는 많은 블랑샤르라든지 아니면 서머스라든지 여러 석학들도 파월한테 좀 충고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심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파월이 여기서 만약에 목소리를 바꾼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바꾸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시장에서 우려를 하게 되면 거꾸로 반대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저의 전략이고요. 상황 봐야 되죠.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분이 얘기한 게 결국 강력한 노동시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때 저임금 노동자들,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 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용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떠받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감소하는 부분도 그렇고 회복되는 구간도 그렇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에 고용이 회복되는 구간에서 늘어날 일자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고임금 노동만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좀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그림보다 더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월도 그렇고 옐런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맥킨지에서 나온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사실상 이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고민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맥킨지에서 이제 800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왜 중요하다고 저는 봤냐면 사실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경제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경영진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막 재택도 하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거 자동화를 하면은 이거 사람이 이거 안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경영자들이 많은데 게다가 지금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뭐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이러다 나 망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용을 웬만하면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맥킨지에서 조사해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용하는 쪽에서 그리고 이제 고용자들끼리 얘기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동화나 AI 도입과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85%, 67%가 이거 지금 코로나 때는 몰랐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되겠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경영자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 좀 자동화하고 막 AI 해가지고 그냥 좀 어떻게 좀 고용을 조금 이게 가능하면 좀 사람을 안 쓰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인건비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고용이 늘어날 것 같은 일자리도 있고 줄어들 것 같다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피스 서포트 하는 일자리 아니면은 프로덕션이랑 그리고 뭐 농업 그리고 뭐 음료 서비스 뭐 등등 이런 쪽의 일자리들은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게 늘어날 걸로 생각되는 직종은 헬스케어 애드니까 이제 뭐 요양보호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 테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페셔널 관련된 고임금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헬스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매니저들은 뭐 이제 뭐 늘어나야겠죠. 매니저들은 뭐
매니저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리걸 관련된 법률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그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 같은데, 기존에 그냥 하시던 일자리는 미안하지만 자동화될 것 같은데,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맥킨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맥킨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에서 203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비중이 8%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10%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미국 시장 내에서 한 8% 정도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 그림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군도 있고 줄어드는 직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직군에 있던 사람들이 늘어나는 직군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일자리를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아까 이 그림에서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10명 중에 4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 4명 중에 지금 2명은 일자리를 찾았잖아요. 이 나머지 2명 중에 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기술을 배우시든 뭘 하셔가지고 어 일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같은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걸로 따졌을 때 몇 명이나 되냐? 1억 명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블랑샤르 박사님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고용 환경도 바뀌었고, 특히나 경영진의 마인드도 바뀌었고, AI나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과거처럼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더 고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의 이제 오늘 어젯밤에 이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플레냐 디플레냐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싸울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블랑샤르, 서머스, 그다음에 옐런, 파월, 그다음에 이제 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누가 이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 옵니다. 인플레 오네요. 이거 인플레 왔으니까 나 이거 이제 그만할 거야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일정들은 좀 보시면 월요일 날 수출입 동향 나오는데, 아마 일평균 수출입 동향은 뭐 연휴 기간을 끼웠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등등, 뭐 댈러스 연준에서는 제조업 지표 발표되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리그 카운트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요. 현대차 차세대 전기차 공개됩니다. 아이오닉 5,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 입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물이 중요합니다. 단기물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파월 의회 보고, 요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연속해서 있는데, 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람들 관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도 발표됩니다. 여의도 현대백화점 오픈하네요. 이것도 이제 금요일 날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얘기도 이번 주에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의 내용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블랑샤르 형님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오랜만에 날밤을 형 힘들어서 고생했습니다. 저도 맥킨지 관련된 보고서도 상당히 내용 좋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호석 아카데미는 금리에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